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12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모시고 지금의 전국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우리에게 몰려온 엄청난 파도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 나오시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당황도 하시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헌법재판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많이들 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상황? 정말 그 뜻밖의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 보면서 더군다나 그게 날짜 계산, 시간 계산 때문에 풀어준다는 거, 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는 혹시 국민들이 탄핵이 기각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다시 계엄이 일어나나? 이런 보수 농객의 조갑제는 그 농객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앞날이 캄캄한 거죠. 경제가 더 나빠지겠구나.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석방돼서 관저로 들어가면서 90도로 절도 하고 손도 흔들고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메시지도 응원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 세대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당선자 퍼레이드도 아니고 저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사실 반대하는 국민도 많잖아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가 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은 나왔지만 안 풀려난 내란죄로 전부 검찰에 의해 가지고 구속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국민의 70%의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음 아프고 슬프고 화나는 일이죠. 사과를 좀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사과를 했어야죠. 지금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죠. 그 계엄 이후에 전부 망연해도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전부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가 폐업 신고를 했대요. 네. 19%면 20% 아니에요? 그러면 10집 중에 2집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서울 종로에 가도 임대라고 붙여놓은 가게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금값이 제일 비싼 게 한국이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만 유독 우리가 비쌉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안하게 보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금을 사두는구나. 그러죠. 그리고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250조 원이 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돈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또 환율이 100원 이상 올랐으니까 수출 기업들은 난리죠. 이런 국민들 생각하면은 정말 미안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나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 도리라고 봅니다. 네, 아직 탄핵 심판 그까지 며칠 남았고 탄핵 심판 또 나올 거잖아요. 그 앞뒤에 그래도 한번 사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번까지 기회가 지난번에 헌재 최후 진술 때도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 출소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기회를 다 놓친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단어는 네. 사과보다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네. 저 때문에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오히려 호소하는 게 국힘으로 봐서도 좋은 거고 본인에게도 좋은 거고 국민들한테는 기본 예의 아닐까요? 그렇죠. 승복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하고 계속 가면 국민이 분열이 엄청 심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아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했고 수많은 사람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근 3년 동안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법이 엄하고 법은 뭐라 그랬어요? 성역이 없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성역이 아니고 법을 그냥 법원의 영장도 받을 수가 없고 체포 그 수사에 응할 수도 없고 묵비권 행사하고 헌재에 승복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게 그러면 법 위에 존재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그래야 국민들도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게 그 날짜로 뭐냐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되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전부 청구하자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부랴부랴 뭐냐면 이제부터 다시 날짜로 한다고. 네,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정말 한 명한테만 특권을 인정해 준다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그래도 말썽을 부려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었는데 그죠? 이제 이번에 석방해준 이 판사분의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는 용납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우리 헌재의 그 결과에 그건 또 국회에 다 청문회를 다 통과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 분열되면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관저 복귀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고 이렇게 되면은 아니 오히려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보면 정말 난감해 하더라고요. 윤 좋아하는 게 대통령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자꾸 면회를 가고 뭐 이러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70% 국민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60% 국민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로 갈라져 버렸죠. 이제는 아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과 먼저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죠. 반헌법적이라고. 반헌법적이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주 중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라는 갈라지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정도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나라가 온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조기 집행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추가 경정도 지금 추경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안 거쳐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아마 올해 1% 대한민국 그 성장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회사라는 게 작년 연말 또는 1월 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말 1년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연내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고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여기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뭐가 이익이 남겠어요. 그러면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이때 국가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의도 정치권이 다할 수 있도록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걸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관저에서 부르고 정치를 하면은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나라는 점점 더 분열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정리가 되고 또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좀 안정이 돼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은 계엄 또 일어난다고 생각할걸요. 네, 그렇죠. 대혼란이죠. 그럼 아마 내전 이렇게 나올걸요. 그러게 되면 지난번에 그 계엄 몇 시간 만에 그 계엄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250조 원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그만큼 은밀한 것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속히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첫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고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 기분 좋은 날님 감사합니다. 이광재님 힘내시라고 댓글 주셨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석방되면은 이게 또 결과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소는 반헌법적인 걸 다루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계엄을 보니까 국무회의 위원들의 설득 없이 했다는 점. 두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회를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거는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송에 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외신 언론들은 보시면 다 구테타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외신에 전 언론이 다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신이 구테타라고 썼죠. 기사도. 써 있죠. 네, 그러면 셀프라고. 그러면 결국은 저는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다. 다만 그러면 8대 0으로 될 거냐? 8대 0으로 이래 되더라도 소수 의견을 왜냐하면 이런 데마저도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소수 의견을 붙여서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자꾸 늦추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 탄핵이 인용돼야 그래야 국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뉴스 보기도 싫어라고 하지만 궁금해서 또 보고 장사는 안 되고 지금 일손을 놓지 못하고 한 지금 3개월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병 우라병 때문에 병원 가는 분도 계시고 이때 빨리 인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암만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지 않겠는가. 네. 다음 주까지는 탄핵 인용이 되고 파면되고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조기 대선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로 대선은 시작되는 거죠. 지금 60일 이내에 그렇습니다. 선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그러면 조기 대선 오면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이광재 교수님은 뭐 정치권에서 삼선 의원도 하시고 강원도지사도 하시고 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정상황실장 하시면서 국정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노무현 국회의원이 저를 기용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4시간 정도 인터뷰 뒤에 저한테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불리한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나가고 또 분당이라는 데가 어려운 데잖아요. 강남이잖아요. 거기에도 도전하는 거거든요. 분당에 출마하셨었죠. 네. 그렇듯이 이번에도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 탄핵을 일으킨 세력은 역사 속에서 단죄돼야 된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1대 49의 이 피 흘리는 대한민국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7대 3이 대선 구도가 돼야 된다. 계엄에 반대하는 그 많은 국민들을 한편으로 모으고 그래야만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대선에 승리하고 7대 3으로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그러나 제가 뭐가 되겠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거보다는 대의가 우선이라고 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국민들이 계엄 반대하는 거는 맞는데 대선 조사는 또 그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많고. 그거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훨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수를 한번 해보면 70%의 국민이 계엄을 반대하죠. 네. 60%의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죠. 네. 40%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죠. 네. 그러면 70%, 70%와 40, 30%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건 왜일까? 민주당은 과연 집권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경제는 확실하게 성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이시바 시게루 수상을 만나서 당당하게 우리 외교를 해나갈 능력이 있을까? 이런 안정감과 능력, 그죠? 그리고 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오늘 이제 낮에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와 전체 우리 시국 간담회를 했는데 네네네. 저는 집안이 화목해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보거든요. 네. 또 집안이 단단해져야 네.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민주당 지도 40%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70%라고 하면 30%를 더 얻기 위해서는 위기를 희망의 땅으로 위기를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중요하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와 외교 안보라고 봅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최근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또 이전과는 조금 뭐 톤이 다르게 성장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확실히 성장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은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살을 살면 35년 동안 뭘 먹고 사나요? 결국 유럽의 정치 위기가 오는 게 복지가 축소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20, 30대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혁신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코스닥 지수가 700이었어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300이었어요. 대략 뭐 3배 좀 더 정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도 700이고 미국은 막 2만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미국이 왜 그럴까?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기업들이 이 20년 안에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새로운 기업이 IMF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 모든 기업 속에 1등 기업은 항상 삼성이고 그 삼성 같은 기업이 다시 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삼성이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어렵죠. 국민들에게 10만 전자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또 삼성이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면 세계 시장을 역전하겠죠. 네네네. 그죠? 또 하나는 지난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작동될 수 있는 피임 기술 같은 걸 개발하면 또 일학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죠. 지금은 노력할 때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7대 3의 구도를 만들려면 성장 정책도 포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또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성장도 혁신 정장으로 확실히 나가야 되고 네. 그 결과가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위해 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지 국가는 어떻게 나갈 건가도 우리가 또 하나의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혁신 성장으로 과거 민주당에서 성장 얘기하면 다들 그랬거든요. 성장은 그 기업이 하는 거지 무슨 정치권이 하는 건가? 그리고 그건 민주당 진보의 노선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확실히 성장으로 가는 길을 택한 건 저는 잘한 거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복지국가 만드는 말씀하시니까 또 그 아까 민주당 내에서 또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헌은 약간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헌, 뭐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들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일단 탄핵이 끝나고 나면 아마 개헌 논의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 저는 권력 구조 더 절실히 느끼는 거는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 계엄이 없는 우리나라 헌법에 계엄이 있나요 지금? 헌법에 계엄이 있죠. 아, 그러니까 전시나 그죠? 비상사 지금 비상 상황.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 그게 이 있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통치행위라잖아 이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4년 중임제가 되면 뭐하고 내각제가 되면 뭐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이 잘 사냐 못 사냐 아닌 거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의무는 많은데 권리가 약해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전 세계 32위예요. 삶의 질이.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그 주택 문제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젊은이는 집 때문에 그렇죠. 거의 네. 삶이 저당박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온 정치권이 이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날밤을 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집 사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20년 걸리면 이건 나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교육 문제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100조 원의 예산을 내는데 사교육비 우리 영어 학원 하는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들면은 그 무슨 삶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 문제나 교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럽처럼 노동권, 일할 권리, 네. 주거권, 교육권, 노후연금 이런 행복 추구권을 이번에 헌법에 확실히 못을 박자. 난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개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우리 헌법에 보면 권리를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네. 행복 추구권이 그 기본적으로 조항만 존재하지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헌법 찾아보려고요. 이거 헌법 네. 책이거든요. 조항만 있고 내용이 없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으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추구하다가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저는 행복 7원소라고 보는데 네. 일자리, 어, 집, 보육, 교육, 의료 건강, 그죠? 그다음에 노후연금, 문화생활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유럽에 보면은 그 몇 가지를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는 그런 걸 누리는 게 국민의 권리다. 권리죠.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왜 국민을 못 살게 구냐고 못 살게 하냐고요. 국민을 제발 살게 해달라. 아니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국민한테 사실 뭐가 중요하냐. 대통령 임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국민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헌법 안에 행복 추구권을 넣고 행복 7원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하위 법률에 아이의 성적표는 부모의 성적표가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지표는 정부와 정치인의 성적표다라고 해서 매년 정부부터 15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다 해서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정치인들 딴짓거리 딴짓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하는데 헌법에 조항을 넣는 건 뭐 그냥 상징적이라고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아예 강제할 수 있게 법률로 만들어서 그걸로 평가를 그런 거죠. 하자. 그리고 또 헌법에 집어넣으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평가한다고 하면요. 네. 우리가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하면은 매출 이익으로 평가받잖아요. 교수는 논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큰 논문 쓰려고 SCI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정부와 정치권은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정치는 뭘로 평가를 받냐고요. 말 잘하는 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같이 술 먹어주는 거, 그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스킨십도 필요하니까.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 이제 왜 제가 왜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그 계엄이 나고 나서 보니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지도자들이 망친 나라를 전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때 그 선조를 백성들이 가로막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망가잖아요. 막 백성들을 때리고 경복궁 불지르잖아요. 결국 의병 일으키죠.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 가니까 3.1 운동에서 수십만이 수백만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 얼마 전에 하얼빈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4.19 때 그렇죠. 6.29 때 그렇죠. 또 IMF가 나니까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으로 일어섰죠. 그리고 촛불을 2번이나 했죠. 이제 제발 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법륜 스님 모임에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 지쳤어요. 네. 지금 가계부채도 많고 국가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아요. 근데 이 기술 추격은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거. 경제 위기는 반드시 경제 위기가 오면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불안한 사회가 오게 되면 SNS와 불량한 정치인들이 분열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를 쪼개버리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직전에 와 있거든요. 이거를 부수려면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이번엔 권력구조 저는 그거보다는 행복추구권 내용이라고 보죠. 아이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동의가 되고 근데 행복 추구권보다 행복할 권리라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권리. 네, 행복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우린 몰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네, 행복할 권리고 행복할 거기에는 권리를 칠원소가 있다. 네, 7원 추상적으로 하지 말자. 집 일자리